1996년의 목포. 그곳은 낭만의 항구 도시이기 이전에 거친 사나이들의 주먹이 법보다 먼저 날아다니던 서늘한 긴장감의 땅이었습니다. 갓 잡힌 생선의 비린내와 부둣가의 짠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는 이름만 들어도 시민들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거대 폭력 조직 오거리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죠. 당시 그들은 목포의 밤을 지배하는 유령이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시대의 한복판에 조호연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창한 영웅도 대단한 권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포항 한 구석에서 작은 수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몇몇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이자 성실한 사업가였을 뿐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복잡한 논리가 아닌 땀 흘린 만큼 가져가고 잘못한 것은 사과한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상식으로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이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10월의 그 차가운 밤이 오기 전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유난히 일이 잘 풀렸던 어느 날 조호연 씨는 고생한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근의 한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글거리는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와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던 회식의 끝에서 받아든 계산서 한 장이 평화롭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계산서에 적힌 금액은 그들이 먹은 음식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이었습니다. 조호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실수였겠지, 그저 착오였겠지 생각하며 식당 주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옆 테이블에서 건들거리던 덩치 큰 사내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거리파의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적인 항의는 곧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입을 놀려? 거친 욕설과 함께 조호연 씨와 그의 직원들은 마치 짐승처럼 뒷골목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가로등조차 희미한 그 어두운 골목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둣발이 가슴팍을 짓누르고 둔탁한 주먹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조호연 씨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바닥을 굴렀습니다. 갈비뼈가 세 대나 부러지는 드득 소리가 자신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지만 조폭들의 폭력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가 입안 가득 퍼졌고 함께 온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모습이 흐릿해진 시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폭력을 즐기는 괴물들이었죠.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운 조호연 씨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전치 4주의 중상. 부풀어 오른 얼굴과 깁스로 칭칭 감긴 가슴팍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침대 곁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참지 그랬어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잊어요. 하지만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보상금도 똑같은 방식의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믿어온 세상의 유일한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퇴원하자마자 조호연 씨는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직 가슴에 통증이 가시지 않아 숨을 쉴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똑바로 서서 조폭들의 아지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비웃는 수십 쌍의 눈동자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때린 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내 부하들 앞에서 정중히 사과한다면 모든 것을 덮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괴물들에게 내민 첫 번째 기회이자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조폭들에게 조호연 씨의 이런 제안은 그저 나약한 인간의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비릿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과? 그래, 사과해주지. 우리가 내놈 회사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주 정중하게 찾아가마. 그들의 눈빛에는 반성이 아닌 더 큰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호연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목포 항구의 밤바다는 유난히 검고 깊었습니다. 조호연 씨는 그 깊은 어둠을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번 참았다. 이제 3번째는 법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심판하겠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법과 공권력조차 이미 이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평범한 가장이었던 조호연 씨가 고독한 투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 밤, 대한민국 조직폭력배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때로 영화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겁했습니다. 조호연 씨가 조폭들의 아지트를 찾아가 내밀었던 그 자비로운 사과의 기회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사냥감을 던져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호연 씨의 삶은 일상이 아닌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오거리파 조직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가 운영하던 수산물 유통회사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의도 규칙도 없었습니다.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대낮부터 사무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줄담배를 피워댔고 오가는 직원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사장 어디 갔어? 우리가 정중하게 사과하러 왔다니까? 비릿한 웃음 섞인 그들의 목소리가 사무실 벽을 울릴 때마다 조호연 씨가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일터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발길을 끊었고 함께 땀 흘리던 직원들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행보다 더 잔인한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조호연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공권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6년 당시의 경찰서는 그에게 또 다른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형사계 사무실.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조호연 씨를 바라보는 형사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 사장님,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시죠. 저놈들 오거리파예요. 우리도 저놈들 한번 엮으려면 머리 아파요. 그들이 내뱉은 말은 조호연 씨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에게 참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돈 몇 푼 주고 끝내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거요라며 조폭들의 대변인 같은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목포라는 도시 안에서 조호연 씨를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안 된다면 검찰에, 검찰이 안 된다면 더 높은 곳에라도 호소하겠다는 일념으로 탄원서를 쓰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들에게 준 마지막 3번째 기회였습니다. 조폭들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고 뒤돌아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조호연 씨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조호연 씨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 조호연 씨의 동생이 귀갓길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비겁하게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조직원들은 조 씨의 동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형에게 보란듯이 가해진 보복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서 조호연 씨가 마주한 것은 피범벅이 되어 신음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이 지키려 했던 상식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이 쓰러진 것을 본 순간 조호연 씨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사회, 조폭과 공권력이 야합하고 정의가 질식당한 이 나라에 대한 거대한 환멸이자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괴물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다.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움켜쥔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조호연 씨는 더 이상 사과를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수백만 원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 돈은 회사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자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조폭 한두 명을 잡으려고 인생을 거냐며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조호연 씨에게 이 싸움은 이미 개인의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살아있는지 정의라는 단어가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글자들은 단순히 종이 위에 새겨진 먹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한 시민이 국가의 수장에게 던지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대통령님, 법도 경찰도 소용없습니다. 정의가 죽은 이 나라에서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원고지를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약자의 슬픔이 아니라 거대 악을 향해 진격하기 직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조호연 씨는 신문사 광고국을 찾아가 전 재산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내일 아침 전국판 신문 일면에 실어주십시오.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한 남자의 이 무모한 행동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6년 가을 목포의 한 가장이 쏘아 올린 작은 불꽃이 드디어 거대한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1996년 10월의 어느 새벽 서울의 한 인쇄소. 거대한 윤전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갓 찍혀나온 신문지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검은 잉크 냄새가 진동했죠. 그 수만 장의 종이 속에는 목포의 한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에 배달된 일간지 한 구석에는 전례 없는 광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김영삼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 기업의 홍보도 화려한 상품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흰 바탕에 빼곡하게 적힌 검은 글자들. 그것은 법과 공권력에게 버림받은 한 남자가 국가의 수장에게 직접 건네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조호연 씨는 그 광고를 내기 위해 수백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평범한 가장이 감당하기 힘든 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신문의 지면을 사는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동생을 피떡으로 만든 거대 악에 맞서기 위해 그는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통째로 팔아버린 셈이었습니다. 조 씨는 신문이 배달되던 그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목소리가 닿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같은 시각 청와대 관저의 아침 식사 테이블.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처럼 조간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와 부패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죠. 그런 그의 눈에 투박하지만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조호연 씨의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법도 경찰도 소용없습니다. 조폭들이 제 일터를 망가뜨리고 제 동생을 때려 눕혀도 국가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죽은 이 나라에서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렵니다. 글귀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던 대통령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합의하라며 등을 돌렸다는 대목에 이르자 대통령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이 국가 시스템을 믿지 못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신문에 하소연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그것은 문민정부를 자처하던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자 굴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식탁을 내리치며 비서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경찰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이냐? 고성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목포로 내려가서 그놈들을 다 잡아들여. 오거리 파든 뭐든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내 앞에 보고해. 만약 못 잡아오면 장관부터 청장까지 전부 다 옷 벗을 줄 알아. 대통령의 분노는 즉각적인 폭풍이 되어 목포로 휘몰아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내려온 엄명이 떨어지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날 오후부터 목포 전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 단속반이 구성되었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인 조호연 씨와 그 가족을 괴롭혔던 오거리파를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조폭들과 형님 동생하며 유착 관계를 맺고 있던 일부 부패 경찰들은 사색이 되어 몸을 사렸고 진짜 정의를 갈망하던 형사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운동화 끈을 조여 맸습니다. 목포 시내 곳곳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카페, 유흥업소, 그리고 그들이 은신하던 비밀 아지트까지. 경찰은 자비 없는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호연 씨를 비웃으며 우리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조폭들은 이제 쫓기는 쥐새끼 신세가 되어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일개 지역의 폭력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권력의 자존심이 걸린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목포의 작은 항구에 쏠렸고 사람들은 신문을 펼치며 조호연 씨의 용기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조호연 씨는 창밖으로 요란하게 지나가는 경찰차들을 보며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낸 신문 광고 한 장이 세상을 이토록 뜨겁게 달굴 줄은 그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폭을 잡는 과정을 넘어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의 양심과 국가의 책무를 한꺼번에 깨운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들은 마지막까지 조호연 씨를 협박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획책했습니다. 조 사장, 당신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감옥 갔다 나오면 당신 가족들 다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 어둠 속에서 걸려온 비릿한 협박 전화. 그러나 조호연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신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신들이 두려운 건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깨운 이 나라의 분노일 것이다. 침묵하던 시민들이 하나둘 조호연 씨의 뒤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조 사장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응원합니다라는 격려가 쏟아졌고 목포 시민들은 더 이상 오거리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용기가 수만 명의 침묵을 깨트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거대 악의 몰락과 정의의 마지막 심판, 그 역사적인 장면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진 직후 목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매서운 감시 아래 그동안 조폭들의 뒤를 봐주던 유착의 고리는 단칼에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조폭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옷을 벗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잡아넣어야 할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은 목포 오거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호연 씨를 비웃으며 행패를 부리던 오거리파 조직원들은 하나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수갑이 채워졌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를 활개 치던 거드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 공갈, 협박, 조직 구성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가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거리파는 식당뿐만 아니라 목포의 이권이 개입된 거의 모든 곳에서 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조호연 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발이 수년간 썩어 문드러졌던 지역 사회의 암덩어리를 통째로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호연 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앞에는 피떡이 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조폭들이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강도 높은 추적과 수사에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죠. 형사는 조 씨에게 그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조 사장님, 이놈들이 선생님을 괴롭혔던 그놈들 맞습니까? 이제 좀 분이 풀리십니까? 조호연 씨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겁하게 동생을 습격하고 자신의 일터를 망가뜨렸던 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듯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지만 끝내 들려주지 않았던 그 사과가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비록 처벌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사과였을지라도 조호연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 사건의 여파는 목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호연 씨의 탄원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정부는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고 전국 각지의 폭력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 한 명을 건드리면 조직 전체가 괴멸당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암흑가에 각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폭의 역사는 조호연 씨의 탄원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폭풍이 잦아든 뒤 조호연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폭 잡는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는 여전히 수산물 시장의 비린내를 사랑하는 성실한 사업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폭들의 진심 어린 혹은 강요된 사과를 받은 후 그들을 용서하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상식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만의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다시금 새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상식을 지키려는 한 개인의 끈기라는 사실입니다. 조호연 씨가 보여준 용기는 오늘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걸어 광고를 냈지만 그가 지켜낸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의였습니다. 그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던 그 절절한 편지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조호연 씨가 우리에게 남긴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바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용기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